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 강의까지 해서 근세 문화사에서 성리학에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봤었죠. 자, 기타 성리학 이외의 사상사에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조선 전기 문화사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26조 불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도교라든가 또는 뭐 풍수지사상, 기타는 민간신앙, 그리고 과학기술, 여러 가지 한문학이라든가 뭐 건축, 공예, 회화, 그리고 뭐 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관계부터 한번 보시죠. 불교는 고려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려시대 때의 불교는요, 숭불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숭불정책 결과 나타난 고려 중기 이후부터 이제 폐단들이 나왔고요.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이른바 신앙결사운동도 전개가 됐죠. 근데 결국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라마교까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불교의 폐해가 겹쳤죠. 그래서 고려 말에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죠. 그래서 특히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고려 말 유교는 성리학이겠죠. 유교는 치국지도다.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멸륜해국지도라고 했습니다. 윤리를 멸하고 나라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륜해국지도라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제창했던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불교는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폐제가 되겠죠. 조선의 사상 정책은 숭유억불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교의 숭상입니다. 유교 성리학을 얘기할 거고요. 불교는 억압입니다. 억불 정책이 지금 교재 326쪽에 보시면은 태조부터 해가지고 밑에 성종까지가 대체적으로 억불 정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간간히 숭불 정책을 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억불 정책인데 그 중에 도첩제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자료도 좀 나와 있습니다. 도첩제 실시는 억불이에요, 숭불이에요? 억불이죠. 승려 출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도첩이란 허가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면허증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도첩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숭불일까요? 억불일까요? 이것도 억불입니다. 그러니까 도첩제 실시나 도첩제 폐지나 다 억불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더 강한 억불이냐 하면 도첩제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첩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제한적이나마 승려 출가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승려의 출가를 허용해 준 그 자체마저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한 억불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좀 밑에 네 번째 보십니다. 성종대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때 도첩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민가에 있었던 사찰이 이제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도첩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세종대 때의 억불 정책을 한번 포착해 볼까요? 세종은 초반에 계속 억불 정책을 펴니다. 근데 리을의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말년에 그랬죠. 말년이라면 이제 소원왕후가 먼저 죽어요. 소원왕후가 먼저 죽은 다음에 이때는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불당, 사찰, 법당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궁궐 안에다가 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안하죠. 만들어서 한글 만들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어디서 내불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왕후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종일관 억불책으로 가는 것은 또한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태조에서 지금 성종까지의 대체적인 억불책이에요. 그럼 이런 억불책으로 인해서 조선시대 때 불교의 맥이 끊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불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죠. 자, 뒷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은 불교의 명맥이 그 와중에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보죠. 종교적 기능도 있고요. 사회적 기능도 있습니다. 또 주체성 확립에 기여했고 민간신앙의 기능 등이 억불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요. 그중에 종교적 기능 한번 봅시다. 이 종교적 기능이라면 구복적인 성격이에요.
뭐 기원하는, 비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나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복이죠. 복을 구하는 겁니다. 기원하는 이런 주술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종교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능입니다. 불교는 사물의 포용과 융합, 파물을 포용과 융합 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면이 있어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였다 그랬죠. 불교의 사상적 기능입니다. 이건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기존의 토착 신앙들을 배제합니까? 아니면 다 끌어안았었어요. 끌어안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불교의 성격 중에서 우리는 이런 성격을 하나 지적을 했었어요. 인간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했었다. 이게 삼국시대 불교에서 역할이었었죠. 그 역할입니다. 이 사회적 기능이라는 건. 사회 통합에 유리하였다. 불교라는 사상을 가지고. 세 번째, 불교는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즉, 불교는 사대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랬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사대관이라고 하는 거는 소가 대를 섬기는 걸 사대라고 그러죠. 그런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유교 있죠, 유교. 유교는 사대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불교는 사대관이 있나요, 없나요? 불교는 사대관이 없습니다. 유교가 왜 사대관이 있냐 하면 유교는 크고 작고하는 걸 구분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중국을 대로 보고 우리를 작게 소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대관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의 대외 정책도 어떻게 나옵니까? 4대 교린에서 4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교는 그래서 4대관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죠. 평등, 윤회, 그 다음에 말하는 뭐죠? 자비입니다.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중에 평등 사상입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인도의 골품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등 사상을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등 사상을 지향했던 불교는 위아래에 4대관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을 유교는 확립할 수가 있다 없다.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4대관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불교는 4대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정치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려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노출이 했던 1135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죠? 묘청, 서경, 천도운동이 터져요. 기억나시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에서 비록 실패했지만은 묘청을 신채호라는 사람이 한 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신채호가. 그에 져서 조선사 연구초에서 평가할 때에 김부식을 유교로 그 다음에 묘청을 불교 사상으로 빗대어놨었어요. 자, 봅시다. 김부식 유교 사상으로 묘청은 불교 사상으로 빗대어놨습니다. 그럼 왜 신채호가 김부식을 유교, 그럼 묘청을 불교 사상에 비교를 해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간단하죠. 김부식은 중국에 대한 4대 의식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래서 4대 보수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주체성 확립할 수가 없고요. 묘청은 어때요? 안 그렇죠? 고구려 오태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진의 4대 하지 말고 북진 정책 추진하자. 여진을 토벌하고 고구려 오토를 회복하자. 그래서 묘청은 불교, 즉 4대관이 없는 불교 사상에 빗대어놨습니다. 그래서 묘청은 주체성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청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를 했던 이유는 바로 칭제 근원했다는 점. 묘청이 칭제 근원은 뭐예요? 황제라 칭하고 또 근원, 연호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고구려 고퇴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즉 정금론을 주장했다는 것. 정금, 여진이죠. 후금입니다. 이 여진을 정벌 하려고 했었다라는 한 점이죠. 후금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주족, 얘네들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유교, 묘청은 불교로 비교를 해놨던 사실도 있었어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억불체계에도 불구하고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지금 나오는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배제가 됐지만은 기저에 깔려있는, 즉 민중층에서는 여전히 신봉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억불 정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밑에 세종, 명종대 때의 불교 진흥책 있죠. 이것도 불교 명맥 유지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종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억불, 나중에 이제 말년에 소혼왕후가 죽은 다음에는 숭불 이렇게 바뀌죠. 세조 수양대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시종일관, 호불 군주로 계속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굉장히 숭상해요. 이런 세조 수양대군 왕위 찬탈 이후, 그러니까 정난 이제 세조 때 어지러운 사건들, 어지러운 일들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정난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난 이 사건 이후에 단종을 치고 나서 아마 자기의 죄가를 이렇게라도 해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불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경 간행기구였던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각 사찰을 전부 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그 상원사 같은 경우는 세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기도 해요. 또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하죠. 중종, 인종, 명종 그러죠. 어머니가 문정왕후, 소윤씨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면서 일시 불교가 중흥을 맡기도 합니다. 보우라는 승려가 등장하고요. 이때 과거에 승과가 실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과는 설치는 됐는데 실시는 안 됐다. 고려시대 때 묵과 설치가 됐지만 실시가 안 됐다라고 하듯이 고려의 묵과나 조선의 승과는 같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들이 불교 명맥 유지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맥이 끊기지 않고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 유지가 되고 있다. 명맥은 라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불교계의 위상을 정립했었던 여러 가지 승려들, 여러 명의 승려들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태조 때부터 해서요. 밑에 선조 때의 영규, 휴정, 유정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선조 때 우리나라 불교에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호국불교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였다. 불교 수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죠.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성격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볼까요? 삼국시대 때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가 있었어요. 토착신앙과 불교와 도교가 짬뽕된 행사예요. 이거는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팔관회. 그 다음에 삼국시대 팔관회 이외에도 인왕회가 있습니다. 인왕회. 이 인왕회는 호국 법회입니다. 호국 불교의 법회예요. 뭐냐면은 불경에서 보면 인왕경이라고도 있고 인왕경이라는 불경인데요. 이 불경은 호국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말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100명의 이 고승리에 앉아서 법회를 여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백좌강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백좌강해를 인왕회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인왕경이라고 하는 호국 불경을 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고요. 좀 안정이 되고요. 외적도 물러가고요. 이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왕회 때 인왕경을 읊었다고 해서 백좌강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인왕회라고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제 때 보면은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어요. 자장이 당에서 건너갔다 와서 중국에서 건너갔다 와서 자장의 건의로 맺는 겁니다.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에 조공을 바쳐온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죠. 황룡사, 구층, 목탑. 자, 일련의 이런 것들은 삼국시대 때에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바로 호국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고려시대 때 가면은 역시 팔관 행사 나옵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팔관에 나와 있고요. 또 고려시대 때 가면은
대장경 초판도 있습니다. 초조대장경하고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에요. 초조대장경은 불력에 의해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는 거고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을 불력에서 막자. 이런 염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병도 있습니다. 승병. 그래서 승병이다라고 한다면 김윤우. 김윤우는 몽골 침략 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죠? 특히 이제 몽골 2차 때 1차, 2차 침략을 주도했던 살리타 있죠. 몽골 장수. 살리타를 2차 때 용인, 지금 용인입니다. 처인 부곡에서 격파했죠. 그래서 강화도 정부에는 처인 부곡을 처인 현으로 승격을 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윤우의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관이 조직했던 여진 정벌 토벌 부대가 있었습니다. 별무반.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누구요? 승려들로 구성됐던 누구? 항마군이 있었죠. 일련의 이런 것은 고려시대 때에 뭘 얘기한다? 우리나라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조선시대 때 가도 호국불교의 성격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란 때 최초의 승병, 우리가 임진왜란 때 한번 봤었죠. 영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정, 서산대사를 얘기합니다. 묘양산에서. 그 다음에 유정, 삼형대사죠. 바로 금강산에서 활동했었던 승려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에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바로 호국불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불교 관계 내용은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8쪽에 도교와 기타 신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부터 한번 봅시다. 도교는 하늘에 대한 제사와 무예를 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초제라고 그래요. 초제. 초제. 이 초제를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제천이라고 그래요. 제천. 제천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제천. 또는 초제라고 해서 초제. 같은 얘기예요. 초제나 제천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초제. 그 다음에 제천. 하늘의 제사는 누가 지내나요? 중국 황제가 지내는 겁니다. 즉 제천 천자.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중국 황제를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다? 중국 황제만 지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뭘 두고 소욕설을 두고 만이산에서 초제를 지낸다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 뭐 하다는 거예요? 대등하다는 겁니다. 자주, 주체죠. 똑같다. 평등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 행사에 보면은 바로 두 번째 의 있죠. 그럼 봐봐요. 단군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도교 신앙이 민간 신앙과 연결되어서 민족 의식을 높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민족 의식의 고치, 즉 자주, 주체 이런 의식의 고치를 얘기합니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는 대등하다 이런 관계예요. 중국 황제가 하는 초제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 살림 조광조는 김효사 때 보면 조광조 개혁정치 때 뭘 없앴어요? 감히 어떻게 중국 황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냐? 안 된다 해서 소격서를 폐지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주 주체가 아니죠. 그거는 사대, 존하 이런 의식의 표현이었었던 거고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자주 주체의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민족의식이 고양이 됐다, 고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교에서 중시하는 것은 뭐죠? 무예입니다. 무예. 무예를 중시했다 할 때 무예는 문무할 때 무를입니다. 무를 왜 중시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교에서는 무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문약입니다. 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약했다는 건 아니고요. 문무할 때 문입니다. 문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나오겠어요?
무가 상대적으로 강하겠냐, 약하겠냐? 무가 약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가 약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교에서는 뭘 중시한다? 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초제와 무를 중시했었다. 초제 행사로서 소격서에서 주관했으며 만이산 초제가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6세기 사림들이 집권하면서는 소격서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중국 황제가 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편 국조신 숭배 좀 보겠습니다. 국조시입니다. 나라를 개국한 그 시조신을 얘기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기자와 통명왕이 제사가 됐고요. 제사를 지냈어요. 기자는 누구냐면 기자조선의 그 기자인데 기자조선을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중국의 선진 문물을 우리나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 고마움에 대한 제사예요. 근데 15세기 조선 건국 이후에 조선이란 나라의 국호는 기자조선의 후계자가 아니잖아요. 단군조선의 후계자로서 조선입니다. 근데 기자사당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의 국호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단군사당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 단군사당을 건립하고 단군도 따로 제사를 지내고요. 신라에 누구? 박혁거세도 추가가 됐습니다. 단군사당 이름을 뭐라 하냐면 숭령전이라고 하고요. 기자사당 이름을 숭인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자사당을 먼저 참배한 게 아니라 단군사당, 그러니까 숭령전을 먼저 참배한 다음에 그럼 숭인전으로 갔다. 이거는 명과 국초의 조선 국초의 명과 조선과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조선 초기 태조 때 황해도 9월산에 삼성사를 건립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삼성사 할 때 삼성은 3명의 성인이에요. 그럼 누가 나와 있습니까? 환인과 환웅과 단군, 국조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타 종묘와 사직이 있습니다. 이 종묘 사직은 조선 건국하고 한양 수도 천도하면서 이제 한양을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 묘, 우, 사의 원칙입니다. 좌묘우사다 하면 좌측에는 뭐 종묘, 우측에는 뭐죠? 사직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좌묘우사. 이거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좌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서 경무 등 지고 보면서 좌묘우사가 돼요. 그러니까 좌묘 그럼 여기에 종묘가 있고요. 우측에는 뭐가 있다? 사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는 지금 종로 3가 쪽이죠. 이게 광화문 쪽이고요. 이 사직은 서대문 쪽이에요. 사직터널 지나기 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좌묘우사. 이거는 곧 뭐냐? 조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과 같다. 대등하다. 이런 거예요. 종묘는 역대 왕의 왕실이라든가 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사당이죠. 사직은 사단과 직단이 있죠. 사단은 토지의 신, 직단은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걸 동의시함으로 인해서 종묘사직이 바로 조선왕조의 자주 주체성을 또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풍수지사상은 15세기 조선 초기에 남경길지설이 작용이 돼서 남경은 조선시대 서울입니다. 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 수도 한양천도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16세기 이후, 조선 중기 이후부터 가면은 산속 문제가 나옵니다. 묘지쟁탈전을 뭐라고 그래요? 산속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여성의 지위라든가 또는 뭐 장례 풍습이라든가 재산 상속이라든가 고려와 조선시대 때 내용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묵격 신앙들이 있죠. 뭐 산신, 촌락제, 세시풍속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조선의 성리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세기 때는 조선 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 뭔가요? 성리학. 예, 지금 불교, 도교, 그죠? 또는 뭐 풍수, 지리사상, 기타 민간신앙 등등등등 그렇죠. 기타 등등등등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배척을 하나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 세력들은요. 부국강병,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땠다? 전부
취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했었을 때는 안 그랬었죠. 예넬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성리학만 정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즉 전화 양의 사상에서 성리학을 뭐라고 화라하고, 그때 이제 불교, 도교, 풍수지설, 민간신앙, 기타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이단 음사로 규정을 했었던 거죠. 극과 극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을 예넬은 화이관이라고 그랬고요. 또는 화이 뭐라고 그랬어?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이관 또는 화이사상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5세기 때 분위기와 16세기 때 분위기를 좀 구분해서 사상사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맨 위에 보시면요. 왼쪽 자료 있죠. 소격서 설치부터 단군조선을 중시한 것은 민족의식 고취의 한 증거물이에요. 즉 자주, 주체 이것들을 표현하는 자료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소격서 폐지부터 기자조선을 중시한 것은 중국에 대한 대의명문론이 심화가 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동묘는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 철폐할 때 그 첫 번째로 폐지했던 것이 만동묘입니다. 이 묘는 무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묘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 근데 여기서 묘는 그 묘가 아니라 이 묘예요. 묘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을 얘기한다. 그래서 명나라 신종의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이거는 충청부터 보은에 화양동 서원 안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외난 때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따라서 만동묘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대보단도 창덕궁 후원에 설치한 건데 대보, 큰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외난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외난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마움의 표시였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조종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종은 명나라를 얘기합니다. 암은 바위암자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바위다라고 하는 거죠. 명나라 바위다. 이것도 중국에 대한 대의명문론이 심화가 된 겁니다. 이거는 효종 아시죠? 효종, 복림대군 말입니다. 효종이 명나라의 소현세자가 끌려가잖아. 호란 이후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와서 왕위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귀국한 지 2달 만에 암살됐잖아요. 그리고 효종 동생 복림대군이 인조 다음에 효종으로 왕위에 등장합니다. 이때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 때의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다가 땅을 주고 살겠냐면 경기도 가평이에요.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그 대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보. 지금 대보 다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보. 큰 거에 보답한다. 그래서 대보예요. 대보. 어떤 큰 거에 보답한다? 외난 때 우리를 도와준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대보리예요. 대보입니다. 이 조정은 명나라의 왕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면 대보리에 땅을 주고 살게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명을 숭상하는 의미로서 조종암이라고 바위에다가 명나라 황제의 글자를 따서 거기다가 글자를 써놓고요. 또 글자 써놓은 곳이 대보리에 가면은 대보리 바로 옆에 개천이 하나 있어요. 이 개천 이름이 뭐냐면 조종천입니다. 이 조정은 명나라 황실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천 옆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조종암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어떤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청정벌론, 북벌론이라든가 또 역사의식에서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죄다 중국에 대한 한족입니다. 중국 한족에 대한 대의명문론이 심화가 된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자주 주체적인 냄새가 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대적인 또 전화주의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 자료다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과학기술학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5세기 때 과학기술학은 부국강력 민생안정과 공리주의죠.
또 경물치지학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했어요. 왕이나 문신 유학자들도 또 노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학에 다 관심을 가졌는데 얘네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과학기술학을 잡학이다. 그래서 침체, 다운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것이 18세기 신학시대 때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극복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분위기는 15세기 발달, 16, 17세기 침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천문학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연구는요, 일단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통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됐다는 얘기는 비가 오냐 마냐, 천둥 벼락이 치냐 안 치냐 기록했다가 다음에 그 날짜에 참고 자료 쓰는 겁니다. 또나 통치 목적과 관련됐다 천문학은 왜냐하면은 왕이죠. 왕. 국왕은 하늘의 명을 따라서 누구를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죠. 즉 천명을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린다. 누가? 왕이. 곧 왕은 누구다? 하늘이다. 하늘과 왕은 이꼴이다. 같은 존재다. 통치 목적에서 천문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과학기술학 부분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거죠. 천체 관측기구, 시간 측정기구의 망보일구 해시계입니다. 작용루 물시계죠. 국왕의 전용 물시계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다고 그래요. 옥루기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치국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들은요, 기구들은요,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사진과 함께 잘 매치 좀 시켜 놓으십시오. 주로 이제 문화사 파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어떤 서술형 문장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시각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뒤로 오시면은 또 이 과학기술 중에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는 물의 깊이를 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청계천에다가 바로 수표를 세워놓고요. 토지 측량 기구로서 규형, 인지의 이런 것들도 있죠. 천문도로서는 현재 남아 있죠. 태조 때 만들었다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죠. 까만 돌에다가 각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무려 약 몇 개? 300개. 별의 이름이 약 1467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세기 태조 때 대표적인 천문도, 그 천문학의 총체를 그려놨었던 천문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역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역법, 칠정산,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자주적인 달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서 해가지고 나와 있었고요. 역서, 의서. 그 다음에 한 장은 넘겨보시겠습니까? 한 장은 넘기시면은 활자 인쇄술이 있죠. 잠깐 이 한자에서 건너뛰겠습니다. 뒤에 농사가 있습니다. 농사도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 뒷장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었어요? 병서가 있죠. 병서. 그래서 요 네 개는 다 묶어서 편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농, 병, 의, 역서. 통치 목적이라고 있죠. 통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재조정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서는 우리 몸에 맞는 치료 방법 개발, 역서는 한양을 기준한 우리 수도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죠. 병서는 우리 지형 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 그다음에 법전이죠. 법전은 통치 목적하에서 편찬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 병, 의, 역서, 법전이 아니었었군요. 농병, 의, 역서에서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거다 시켰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여기다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활자 인쇄술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활자 인쇄술은 성리학이 조선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립이 되고요. 또 출판 인쇄술의 발달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처럼은 아닙니다만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조선 초기에 출판 인쇄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우측에 활자도 있습니다. 개미자, 갑인자 등이 있는데요. 개미년, 갑인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개미자, 갑인자라고 하고요. 거의 구리 활자입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나무로 된 활자,
그 선조 때 보면은 훈련도감에서 만들었다 해서 훈련도감제라고 있죠. 쭉 내려오면 정조 때에 춘추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의 다양한 활자들이 갈수록 작아지고 활자가요. 또 가늘어지고 또 글씨체도 아주 예쁘게 개량이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 인쇄술 발달에 크게 기여했었던 활자예요. 그런 이제 밑에 식자판을 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종래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세종대 때는 밀랍 대신에 뭘 쓴다? 식자판을 쓴다. 옆에 사진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밀랍은 뭘 밀랍이라고 그래요? 끈적끈적한 거죠. 이거는 밀랍은요, 벌꿀을 채취를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끈적끈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활자를 만들어서 활자를 여기다가 세워요. 활자를 세우면은 활자가 움직이잖아요. 이걸 고정시키는 겁니다. 밀랍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활자를 고정시켜. 활자가 쭉 있겠죠? 잉크를 발라서 종이를 대서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밀랍이 처음에는 단단하게 굳었지만은 나중에 자주 쓰다 보면 헐렁헐렁해져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게 한 것이 뭐였다? 바로 식자판입니다. 식자판. 그 식자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나무 판본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이제 사진을 보면은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활자를 만들어서 끼겨 넣는 겁니다. 이렇게 끼겨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겨 넣습니다. 그리고 잉크를 발라서 종이를 덧대요. 그래서 드러내면은 어떻게 인쇄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 식자판입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쓰는 것보다는 식자판을 사용한 것이 인쇄 효율은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리게 되고 인쇄 효과도 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쇄 기관이 따로 있죠. 교서관. 이거는 약 140여 명의 장인들이 궁궐안에 소속이 돼서요. 인쇄를 담당했습니다. 분업화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기타 훈련도감이라든가 지방의 각 관청이나 사찰, 향교에서도 독자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인쇄술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뭐예요? 종이 만드는 거, 종이. 제주술입니다. 이거는 신라 때부터 나왔었죠. 당나무 종이에요. 닭종이를 얘기합니다. 희고, 질기고, 반질반질하고요. 그래서 인쇄도 잘 되고요. 또 보존력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닭종이, 당나무 종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비교해서 조선시대 때 출판 인쇄 문화는 훨씬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정도의 흔한 종이, 책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맨 밑에 한계를 한번 봐봐요. 출판 인쇄술이 발달했으나 아무나 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나 양반들이 주 구매자였으며 그나마 많이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구매할 수 없었다. 일반 백성들은 책을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고 있죠. 우측에 하단의 날개 쪽에 보면 조선시대 책값은 얼마일까 해서 이게 고사차료에 나와 있는 17세기, 16세기 고사차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노노란 책 한 권입니다. 한 권 값이 지금 면포 1.5필에 쌀 2마리입니다. 쌀 2말. 밑에 그 참고로 2019년 11월 달 물가로 보면 여주쌀 한 포대기 2.5말, 말은 2라고 합니다. 2.52 했는데 하여튼 이 한 포대기가 지금 가격입니다. 75,800원이에요. 그러면은 노노 봐봐요. 쌀 2마리라고 해서 2말. 2마리면 그난 75,000원 아니지만은 2.5말에 75,800원이니까 약 7만 원 정도 되죠. 7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면포 몇 필, 1.5필로 더 줘야 돼. 그래야지 노노란 책을 한 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또 면포 1.5필이 있는데 밑에 역시 2019년도 11월 물가 안동포 한 필에 약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안동포 한 필에. 그러면 1.5필이 한다면은 150만 원 더하기 약 7만 원. 그럼 얼마예요? 최소한 17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지금 화폐로 노노라는 책을 한 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 인쇄 문화의 발달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요즘처럼 종이가 흔하고요. 책도 흔하고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비해서 발달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학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각 시기별 문학의 특징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선 전기 때의 문학의 경향과 후기 때 문학의 경향이 좀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 조선 전기 때는 지배층 문화입니다. 근데 후기 때는 민중의식 내지 서민의식이 신장이 되면서 후기 때 가면은 서민 문화가 발달해요. 그러면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15세기에서 지금 뒤에 다음 장 335쪽으로 넘어가면 조선 후기까지의 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333쪽 맨 밑에 15세기의 문학 그러면은 악장문학과 한문학입니다. 악장문학은 한글로 된 문학이에요. 뭐 용비어천가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한문학이 있습니다. 이 한문학의 발달은 15세기 훈구파 세력들은 사장을 중시했죠. 사장이라고 하는 건 뭘 사장이라고 했어요? 시가와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사장이죠. 이 시가와 문장, 다시 하면 한문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살인도 있죠. 살인들은 사장이 아니라 뭐를? 경학입니다. 경학. 즉 유교 경전을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단 15세기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문학이 발달하게 됐었습니다. 그 대표인 작품이 뒤에 334쪽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서건영의 뭐가 있어요? 동문선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초까지의 역대 약 500여 명의 작품이죠. 4,300여 편입니다. 그 동문선의 서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죠. 우리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요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글이다 해서 우리 문학의 자주 주체성을 피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서거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일신라 때 누가 있었어요? 김대문. 고려 초기에 최숙로, 김심원, 시문십팔조에 고려 후기 때 가면 또 누가 있었어요? 이규보, 이련, 이승유, 진화. 조선 초기에 지금 누구예요? 서거정. 조선 후기 때 이러한 불의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입니다. 자, 김대문부터 지금 말씀드린 박지원까지는 우리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시조문학과 가사, 설화문학도 있었어요. 그 중에 설화문학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 하나 있죠. 바로 누구죠? 옆에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17세기 가면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서 홍길동전이 있죠. 허균의 홍길동전 얘기합니다. 여튼 15세기 때의 문학의 주류는 악장문학과 한문학이다. 16세기 때는 살인문학입니다. 살인문학 이꼴 가사문학을 얘기를 해요. 송순, 정철 등으로 이제 대표하는 가사문학이 있고요. 기타 살인문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문인들도 있습니다. 즉 중국 중심의 문화 또는 전화주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죠. 어수권이라든가 뒤에 임재 등이 있고요. 또 사임당, 신시, 신사임당, 황진이, 헌안설원 등의 여류 문인의 활동도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담은 민간 문화입니다. 지배층 문화가 아니라 민간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16세기 때는 가사문학, 15세기는 악장문학과 한문학 그렇죠. 17세기란 가 있습니다. 17세기 가면은 조선 후기 때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일반 서민들도 문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신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한글 소설 있죠. 허균의 홍길동전, 춘향전, 토끼전 등 뒤에 여러 가지 심청전, 박시전, 두껍전 등이 있습니다. 시조문학도 사설 시조로서 계승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8세기 가면은 한문학 그리고 유해학문학이 나옵니다. 이 한문학은 15세기 한문학은 좀 달라요. 15세기 때 한문학은 지배층의 가치관을 읊었던 한문학이었다라고 한다면 18세기 이후의 한문학은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의
여름날 뭐 술 마시며라는 시라든가 또는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하에서 또 여러 가지 모순을 비판한 작품들이에요. 한문학이. 또 이런 박지원의 한문학의 작품도 있죠. 양반전, 허생전 뭐 이런 것들도 조선 후기 때의 사회 비판적인 대표적인 작품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학문학은 여학문학이라고 그래서요. 중인 이하 계층의 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항, 그렇죠. 이거를 달말로 위학문학 또 여학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위학문학을 여학문학이냐면은 여러분 그 나중에 국어사전에서 여염입니다. 여염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염집은 뭐냐면은 지방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의 서민들의 집을 여염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서민들이 중인들과 같이 문학의 대열에 동참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따서 여학문학이다. 위학문학을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중인들이 문학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죠. 조선 후기 때 중인은요. 조선 전기 때 중인하고 좀 달라요. 조선 전기 때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특정 직업군이 중인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 때 중인은요. 그네에 대해 의식이 신장이 돼서 신분 상승 운동도 전개하고요. 통청운동이라든가 소청운동을 통해서 신분 상승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학문학, 위학문학을 했던 사람들의 문학 모임이 있어요. 그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시사를 하고요. 옥계시사, 정석원 시사, 뭐 이런 시사, 요즘에 동인, 문인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인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학 활동을 한 이후에 문학 작품집도 있죠. 그 문학 작품집들. 거기서 보시면은 뭐 풍요속선, 소대풍요, 전부 문학 작품들이에요. 작품의 어떤 그 작품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 서민 문화로서 또 뭐가 있어요? 판소리. 판소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내용입니다. 판소리죠. 특히 판소리 그러면은 19세기 후반에 신재효라는 사람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신재효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면극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풍자극이죠. 맨 얼굴을 내놓고 하지 못하고요. 가면을 쓰고 하는 겁니다. 뭐 승려라든가 또는 양반들이라든가 파괴한 승려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면극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조선 전기의 건축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건축도 15세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각 시기별 건축의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조선 건축의 15세기 때 특징을 보기 전에 조선의 건축의 특징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사치를 막고 그리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했었다. 성리학적인 경제관이 건축에도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15세기 때부터 해서 특징적인 건축물들을 쭉 한번 봅시다. 15세기 때는 통치 목적하에서 만들어집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됐고 개경에서 1394년 수도가 어디로 옮겨졌나요? 바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러니까 한양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어떤 그 건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4년에 한양천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5세기 때 건축은 주로 통치 목적하에서 학교, 궁궐, 성문, 성곽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지어지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15세기 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원 건축도 있어요. 억불 정책을 폈지만은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세기 때 가면은 살인 직공입니다. 살인문화와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대표인 것이 서원 건축입니다. 서원과 향약 등은 살인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건물은 어떤 건축 양식이 취합되느냐 하면은 첫째 줄 봐봐요. 16세기. 가람, 주택, 정자의 건축 양식이 짬뽕됐습니다. 가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람, 가람마의 준말이에요.
그 승가람만은 뭐냐? 사찰 건축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가람의 건축 양식은 건물의 배치 양식을 본뜨는 거고요. 모방한 거고요. 주택에서 내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자의 건축 양식이 있죠. 정자의 건축 양식에서 어떤 그 모델로 삼았던 것은 위치 선정이죠. 위치. 그래서 가람, 주택, 정자의 건축 양식을 다 짬뽕해 놓은 것이 뭐다? 서원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옥산 서원이라든가 주리 철학의 선구자 이연적을 배양하고 있고, 안동에 도산 서원이 있죠. 이황. 해주에 소연 서원이 있습니다. 이이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서원이죠. 그래서 16세기 때의 건축은 살인문화가 반영된 서원 건축이다. 자, 17세기 사원 건축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 건물들은 다 통구조로 했어요. 안에 가면 뻥 뚫려 있습니다. 위치까지 통구조고요. 또 18세기에 여전히 사찰 건축 외에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정조 때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축조했다는 수원 화성, 종합적인 도시계획안에 만들었다는 수원 화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때 가면은 흥선대웅대 때입니다. 왕권 강화 측의 일환으로서 세도정치 이후에 경복궁이라든가 근정전이라든가 경회루 이런 것들이 19세기 흥선대웅의 왕권 강화 책에서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기타 공예는 조선 전기 후기 나눠서 본데요. 대체로 공예 그러면 도자기 공예를 얘기합니다. 15세기 분청사기에서 16, 17세기 뒤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청화백자, 그 다음에 철화백자, 진사백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철화백자와 진사백자는 산화된 철, 산화된 구리를 넣는 거예요. 각각. 산화된 철을 집어넣는 것이 철화백자, 산화된 구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진사백자입니다. 이거는 구워봐야지 그림 무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공들의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백자는 주로 지배층 문화입니까? 서민 문화로서 뭐가 있어요? 옹기도 있습니다. 옹기는 우리가 댁에서 쓰는, 가정에서 쓰는 장독대야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도자기 외에도 목공예라든가 화각공예가 있어요. 화각공예는 하얀 뿔 있죠. 솥불을 얇게 펴서 비치는 겁니다. 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각공예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는 15세기에서 역시 조선 후기까지 각 시기별 그림의 특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 때 많이 그려진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줄 인물화 산수화. 자, 뒤에 특징은 조선 건국의 자신감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되어 있죠. 진취적, 낭만적이다. 대표적인 안견, 이수문, 문청 이런 사람인데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일본의 두 번째 막부 시대, 무로마치 막부 시대 해화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견의 대표적인 몽유도원도 있죠. 이제 일본 델리 대학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렸다는 것이죠. 강의안 같은 경우는 고사관수도를 그렸습니다. 옆에 사진이 있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16세기로 하겠습니다. 16세기 때는 산수화, 사군자 이게 많이 그려지죠. 특징은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개성 있는 화풍이 주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자의 송화 보월더라든가 이암, 동물을 많이 그렸던 이암이라든가 또 밑에 삼절에서 세 가지 있죠. 대, 포도, 매화를 잘 그렸다 해서 삼절이라고 그래요. 이정, 황집중, 어몽룡을 얘기를 하고요. 신사임당에 초충도가 있죠. 5만 원권 화폐에도 이 초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임당 신시의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16세기 때입니다. 18세기 이후에 가면 뒤에 진경산수화가 있습니다. 진경할 때 한자만 보실래요? 진경. 진짜로 우리나라의 풍경을 직접 보고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실학적인 아픔입니다. 이거는 부관법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부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하고는 달라요. 뭐냐면은 원근법은 멀고 가깝고 하는 것을 이제 먹물을 진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원근법이고요. 부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화자가, 그러니까 작가가 산 꼭대기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뭐라면 부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수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보는 식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부관법이라고 하는데 정선이 대표자예요. 정선.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 진경산수화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김홍도와 신윤복 그림의 특징을 반드시 해가지고요 풍속합니다. 김홍도는 서민의 애환을, 신윤복은 양반 부녀자들의 애환을 주로 담고 있었어요. 김홍도의 그림은 배경산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은 간결, 소탈. 신윤복의 그림에는 배경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 세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서양화법의 강세왕의 영통권 입구도가 있습니다. 음양 원근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화가 있죠. 작자 미상의 작품이에요. 민화.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서민의식의 신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때 가면은 복고적인 문인화가 나옵니다. 세도정치로 칠학이 퇴조하자 다시 16세기 때와 같은 복고적인 문인화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화가가 장승업, 신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는 조선 전기 때에 안평대군, 양사은, 김구, 한호, 한석봉, 석봉채라고 하죠. 천자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후기 때 가면은 동국진체와 추사체가 있습니다. 동국진체 밑에 한자는 뭐냐면 원교체입니다. 이 동국진체를 왜 원교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양명학자 이광사의 호가 원교예요. 그래서 이 이광사가 바로 동국진체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호를 따서 원교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추사체는 누군가요? 추사 김정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옆에 추사체에서 중로지실, 다산초당이라든가 이런 글자, 현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종, 삼방 이런 글자를 추사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음악에서는 15세기 때에 세종대 정간보, 악보죠. 성종대 때의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음악 백과 사전도 만들어집니다. 16세기 때 가면은 민간에서 당악과 향악이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교예요, 소교. 소교입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들의 노래를 얘기해요. 근데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이 없어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흥얼흥얼 하는 거야. 그걸 어른들이 그러면 소교, 아이들이 그럼 뭐라고 그래? 아이 동자를 써서 동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반층과 서민층의 음악들이 있죠. 가곡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무형 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 문화재는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기록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가곡, 산조, 잡가 이런 것들이 후기 때 서민의식의 신장과 함께 같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죠. 무용에서는 마지막에 궁중무용하고요. 민간무용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형문화 나래춤은 궁중문화예요. 피지배축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문화로서 산대놀이, 인형극 이런 것들은 서민문화입니다. 역시 서민의식 신장의 결과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문화는 무용까지 해서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건축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각 시기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들. 그러니까 15세기는 뭐가 유행했으며 16세기는 뭐며 이런 각 시기별 문화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세 문화사까지 해서 조선 전기 때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조선 후기 근대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